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MIT 역사상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즉 AI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언어는 영어나 중국어가 아닌 바로 한글이라는 충격적인 결과였죠. 학계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차가운 데이터가 만들어낸 연구 결과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연구를 이끈 MIT 언어학 교수 엘리자베스 케인.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평생 갇혀있던 침묵의 벽을 허물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 아이는 세상의 어떤 언어에도 마음을 열지 못했지만 오직 한글만은 기적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과연 한글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한 여성 과학자의 집요한 연구는 어떻게 전 세계를 바꾸어 놓게 될까요? 오늘 그 놀랍고도 가슴 뭉클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날 중 하나였습니다.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케인. MIT에서 인공지능 언어학을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교수님, 5분 후에 발표 시작합니다. 조교의 말에 저는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죠. 지난 3년간 제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이 연구 결과가 학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당으로 향하는 복도를 걷는 동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서구 중심의 학문적 권위가 굳건한 이곳 MIT에서 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의 문자가 가장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를 과연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강단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200명 가까운 세계적인 석학과 연구자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호기심, 그리고 명백한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AI의 언어학습 최적화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연구 방법론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AI 모델에게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세계 20개 이상의 주요 언어를 학습시키고 그 속도와 정확성, 효율성을 분석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 연구의 핵심 발견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우자 웅성거리던 강당이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거대한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수많은 언어들의 학습 효율 곡선 중 압도적인 차이로 가장 높은 곳에 그려진 하나의 선. 그 선이 가리키는 언어는 영어나 중국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우리의 AI 모델은 한글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습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글이 가진 독특하고 과학적인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청중 속에서 거센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연구팀 내부에서조차 이 결과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있었으니까요. 한글이 가장 완벽한 언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저명한 언어학과 교수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완벽하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AI의 학습 관점에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의 과학적 발견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사방에서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데이터셋의 편향 가능성, 실험 모델의 한계 등. 저는 밤을 새워 준비했던 추가 데이터들을 보여주며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방식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소리와 글자가 1:1로 대응하는 표문자의 특성이 어떻게 AI의 혼란을 최소화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동료 교수 데이비드가 다가왔습니다. 엘리자베스, 너무 앞서 나간 것 아닐까? 한국어는 글로벌 언어도 아니고 그 영향력도 제한적이잖아.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데이비드. 우리가 찾은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저녁 노을이 캠퍼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아들 루카스의 사진이었죠. 사진 속 루카스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에는 언제나 깊은 혼란과 고립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언어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힌 채로요. 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쩌면, 루카스, 어쩌면 이 연구가 너에게도 작은 빛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연구는 더 이상 단순한 학문적 탐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을 위한, 그리고 루카스와 같이 세상과 단절된 모든 이들을 위한 희망의 증거를 찾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저의 아침은 매일 똑같이 시작됩니다. 새벽 5시 30분, 커피를 내리고 제 유일한 가족인 아들 루카스의 방을 살피는 것으로 하루를 엽니다. 루카스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지만 세상과 소통할 언어를 갖지 못한 아이입니다. 남편은 루카스가 3살 때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자마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세상에 단둘이 남겨졌죠. 하버드, 스탠포드, MIT에서 받은 화려한 학위증들은 정작 제 아들의 침묵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가 아들과 대화하는 법조차 모른다는 사실은 제 삶의 가장 큰 아이러니였습니다. 수년간 루카스에게 온갖 언어를 가르치려 시도했습니다. 영어는 물론 프랑스어, 스페인어, 심지어 그림처럼 시각적 요소가 강한 한자까지. 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루카스의 뇌는 그 어떤 언어체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오직 수학의 언어, 복잡한 공식과 패턴 속에서만 안정을 찾았습니다. MIT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어제 발표에 대한 학계의 냉소적인 반응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문득 하나의 생각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루카스에게 한글을 가르쳐 본다면, AI가 가장 효율적으로 배우는 언어라면 패턴 인식 능력이 비상하게 발달한 루카스의 뇌에도 어떤 식으로든 가 닿지 않을까?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의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세진 교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 연구 발표 소식을 듣고 먼저 메일을 보내왔던 분이었습니다. 화상으로 만난 박 교수는 한글에 대한 저의 질문에 깊은 통찰력으로 답해 주었습니다. 케인 교수님,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과학과 철학이 결합된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창제자인 세종대왕은 이미 15세기에 현대 언어학, 음성학, 인지과학을 아우르는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한글 자음이 혀나 입술 같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을 형상화한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박 교수님, 혹시 자폐 스펙트럼처럼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한글이 더 배우기 쉬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까? 제 질문에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물론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자폐 아동들이 한글의 논리적이고 시각적인 구조 덕분에 다른 언어보다 쉽게 글을 배우고 이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 사례가 많습니다. 패턴 인식의 강점을 보이는 두뇌의 한글은 마치 맞춤 설계된 문자나 다름없습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주 주말, 저는 루카스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루카스, 우리 아주 새로운 퍼즐 맞추기 한번 해볼까? 저는 태블릿에 한글 학습 앱을 띄워 보여주었습니다. 수년간 언어 학습에 극심한 거부감을 보였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루카스는 한글의 모양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봐, 이 글자는 기억이라고 하는데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거야. 그리고 이건 니은인데 혀가 위심몸에 닿는 모양이지. 루카스는 마치 복잡한 기하학 도형을 분석하듯 자음과 모음을 조용히 따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단 10분도 집중하지 못했던 아이가 1시간, 2시간이 지나도록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이 자음과 모음들을 조합하면 하나의 글자가 완성돼. 마치 수학 방정식의 변수들을 결합하는 것처럼 말이야. 수학적 비유가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루카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놀라운 속도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가, 나, 다와 같은 글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건 숫자 같아. 루카스가 먼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떤 점이 숫자 같니, 아들? 규칙이 있어. 패턴이 예측 가능해. 루카스의 설명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를, 그 논리적인 아름다움을 본능적으로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루카스는 놀라운 속도로 한글을 흡수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든 글자를 익혔고 2주가 지나자 사과, 물, 책 같은 간단한 단어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복잡한 코딩으로 만든 앱에 의존하지 않고 서툴지만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루카스는 한글로 짧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다.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영어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한 적 없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밤마다 루카스의 노트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닫혀있던 아들의 세계가 한글이라는 열쇠를 통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루카스의 놀라운 변화는 제게 엄청난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바탕으로 MIT 이사회 앞에서 중간 연구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AI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킨 살아있는 증거를 제시한 것이죠. 하지만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고작 한 아이의 사례로 그런 주장을 하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않습니까? 한글이 영어나 다른 주요 언어보다 우수하다는 주장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대학의 주요 후원자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오. 결국 학과장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연구비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압박이었습니다. 학문적 진실이 정치적, 경제적 논리 앞에 무력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연구팀의 분위기마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루카스가 쓴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내 이름을 한글로 쓰고 싶어요. 저는 그 글자 위로 뜨거운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한 문자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루카스와 같이 세상의 모든 루카스들에게 목소리를 찾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MIT 총장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박세진 교수에게도 화상 참여를 부탁했죠.
마침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총장과 마주 앉은 날, 저는 루카스가 한글을 배운 뒤 처음으로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제 아들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보는 총장의 굳어있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세진 교수는 세종대왕이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과학적인 원리로 이 문자를 만들었는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총장님, 우리가 영어권 대학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대한 가능성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학문적 진실에 대한 배신입니다. 과학은 국경과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저의 간절한 호소 끝에 총장은 마침내 6개월간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에 가온 세종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온은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의 아름다운 한국어입니다. 한글이 동서양의 지식을 잇는 중심이 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 후 6개월은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서울대 팀과 협력하여 전 세계에서 언어장애를 가진 30명의 아이들을 모집했고 그들을 위한 온라인 한글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매일 밤을 새우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아이들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최종 발표장에는 MIT 이사회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사와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 CEO들까지 몰려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단상에 섰습니다. 가온 세종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6개월간의 임상실험 결과 참가자 30명 중 93%에 해당하는 28명의 의사소통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어떤 언어치료로도 효과를 보지 못했던 아이들이 한글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당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과거 가장 비판적이었던 교수조차 자리에서 일어나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어떻게 다른 언어 교육에 접목할 수 있을지 질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이클 총장은 가온 세종 프로젝트를 MIT의 정식 연구소로 승격시키고 5년간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마침내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곳에서 그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를 루카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글로 된 동화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책 읽어줄게요. 루카스는 더듬거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책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몇 페이지를 읽은 후 루카스는 책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도 말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과 소통하지 못했던 제 아들이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은 것입니다. 저는 루카스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600년 전 백성을 사랑했던 한 위대한 왕이 만들었던 문자. 그 문자가 21세기의 인공지능의 미래를 열고 나아가 한 소년에 닫혔던 세상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언어의 장벽 없이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그 미래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한글이라는 위대한 유산과 한 어머니의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